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새로운 전략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 참모들은 오늘 처음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복구된 블랙박스의 폭행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은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택시기사는 전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백신이 남아공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대림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는 1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피해에서 벗어나는 일과 함께 극에 달했던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지만 북한 핵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전략 무기들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오늘 나온 발표 내용과 그 의미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예상보다 빨리 북핵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취재진 질문에 북한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점은 북핵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These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We'll rely on our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officials. Trump should be convicted. Well, he's no longer in the Senate, and he believes. 네, 질문을 받은 뒤 준비된 문안을 읽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설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전략이란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은 폐기하되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 라인은 오바마 정부 당시 한반도 전문가가 포진한 만큼 일각에선 북한을 제재로 압박해 선 조치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롭게 올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과거와 같지 않을 텐데 단계적 핵 포기에 따른 단계적 보상이란 이란식 해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 트럼프식 해법으로 소외됐던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다자주의 방식의 복귀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회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처음 통화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선 미묘하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 동안 설리번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한미 안보수장 간 첫 통화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 비핵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관심을 모은 대목은 설리번 보좌관이 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설리번 보좌관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자.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청와대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완전한 커미트먼트는 안 한 거고 한 발 물러나서 설리번의 이야기로 해석을 한 거죠. 청와대는 한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법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 중이죠. 경찰은 그동안 핵심 증거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는 별도로 보관하던 문제 영상, 당시 담당 경찰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이런 진술을 유지한다면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규명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뭔지 안윤경 기자가 정리한 단독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지난해 11월 11일.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블랙박스 보건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그 경찰이 블랙박스 그 영상 다 해갖고 찍어가셨다며요. 보여달라고 줬지.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뒀던 30초 분량 폭행 영상을 경찰관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네요라며 말한 뒤에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폭행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폭행 영상이 없어 증언 등을 토대로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나선 셈입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택시기사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죠. 검찰이 확보했다는 블랙박스 영상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상 안에는 당시 택시가 어떤 상태였고 폭행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고스란히 담겼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택시기사와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취재진은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의 당시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A씨의 목사진입니다. 군데군데 울긋불긋한 자국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는데 이틀 뒤인 8일 이용구 차관과 합의한 이후에 휴대전화에서 지웠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이 사진을 복구했고 블랙박스 업체와 경찰 또 A씨 간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미 다 조사를 했어. 그 블랙박스 업체가 갖고 경찰하고 통화했고.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판단하잖아요. 녹화 영상 자료 자체가 없더라. 이렇게 다 진술을 해요. A씨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다는 A씨와 못 봤다는 경찰, 그리고 블랙박스 업체가 영상이 있다고 경찰에게 말해줬다는 주장까지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 검찰은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당시 사건 발생 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내주 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박영선 전 장관이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누나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어깨 동무까지 했다는데 기싸움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재래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박영선 전 장관이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 첫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나홀로 선거전을 치르고 있던 우상호 의원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공상이 고생하는데. 눈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경선 승리를 위한 경쟁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SNS에 당 부름을 받아 출격한다고 적은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문 대통령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문심 마케팅을 이어갔고 우 의원은 자신이 당을 살릴 후보라고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는 일에 더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다시 또 했다. 이낙연 대표는 두 후보에게 양말을 선물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고루고루. 내가 무슨 10개. 의원도 고르소.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재래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위한 서로의 치열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민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야권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 야권 후보 간의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바닥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와 코로나 극복까지 부산의 시급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먼저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다음 주 출마자 대진표를 확정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산시청의 새로운 수장으로 누가 적합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32주 연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더니 부산에도 뭐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도 저 해운대 강원리 쪽으로 전로는 상당히 한갑던데 많이.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시장의 성비위에서 촉발된 만큼 여당 심판 성격이 강하지만 민주당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잘하고 있는데 끝이 안 좋으니까나 뭐 도루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의 회복도 관건입니다. 40%가 좀, 내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40%? 예, 그래서 지금 허리를 완전 잘라내고 완전 긴축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해운대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일단 가덕도는 거의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야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을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인근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이을 미래형 초고속 열차인 어반 루프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막판 보수층의 결집 덕에 부산 18석 중 15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3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크게 앞섰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거처럼 완전한 텃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부산시장 선거가 중앙당에서 좀 더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다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성찰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접전 양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권 심판론이 아직은 좀 작동하고 있다. 인물론이라든지 지역발전론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 전 부산 방문을 예고하며 민심 다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요즘 여권의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돈 지급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상대의 주장까지 비판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계층을 지원하자는 데는 반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재원,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권의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현금 뿌리기 경쟁에 맞춰봤습니다. 점퍼 차림의 운동화를 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파는 어묵도 먹고 어리굴젓도 사며 상인들과 소통합니다. 네, 얼마입니까? 4만 원이에요. 4만 원. 와, 세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이 대표는 앞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익 공유제를 내놓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죠. 방역이 우선 아닙니까?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설 이전 지급을 통해 명절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란 게 여권 내부의 해석입니다.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기재부가 반기를 들자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버럭했고 결국 기재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여권 주자들의 나눠주기 경쟁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손실보상제 하나만 따져봐도 매출 손실액을 최대 70%까지 보상할 경우 월 평균 24조 7천억 원. 방역 조치 기간인 4개월 동안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총액은 내년에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과도한 국가 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글을 남겼는데 과연 이번만큼은 직을 걸고 나라 국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신용만 내다 물러설지.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400명 안팎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한파는 한풀 꺾이고 전국 이동량도 많아졌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가 유행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놀이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표소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넘으면서 놀이공원에는 나들이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파가 한풀 꺾인 데다 1,000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에서 400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자 이번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집콕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놀랍니다. 이 단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산이고 또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이번 주 전국 이동량은 약 2,800만 건으로 2주 연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집합 금지 시설의 운영 재개,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잠재적 위험 등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여전합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대면 종교 활동도 허용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새 학기에는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인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데요.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률이 낮다는 연구를 근거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 공백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있어 고심이 깊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생이 1학기 동안 학교에 간 날은 평균 11.6일. 2019년 법정 수업 일수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학교 가는 거에서 되게 설레하고 좋아하는데 학습 격차와 사회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교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학기 등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등교 검토의 배경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 감염률이 낮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아동 청소년 확진자 중 학교 감염 비율은 2.4%에 불과했다는 논문을 발표해 등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교육부는 저학년과 특수학교 학생 등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한 학생 위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새 업무 보고 때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방역에 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영국발 변이는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까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스본의 한 고등학교, 교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유치원 놀이터도 텅 비었습니다. 전국 공쇄령에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크게 높아져 몇 주 안에 6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포르투갈은 그간 문을 열어놨던 학교마저 2주간 닫고 재판과 성당 미사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유럽을 강타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까지 높아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했더니 사망률이 30% 높았다는 겁니다. In addition to spreading more quickly,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 44개 가운데 21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지 못한 건데 독감처럼 코로나 변이가 생길 때마다 백신을 새로 개발하고 추가 접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설 연휴 전에 변이 바이러스 배양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새 변수가 등장하고 확진자 발생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참고 참았던 자영업자들의 9시 영업 제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밤 9시 이후에만 전파되는 야행성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밤 9시 룰의 근거는 있는 것인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영업 제한 시간의 기준이 밤 9시가 된 근거가 있습니까? 네, 먼저 정세균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입니다. 방역 당국도 어제 9시 기준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9시까지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이후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2차, 3차 모임을 줄여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서 이제 9시가 넘으면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정 총리의 발언,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는 없습니다. 예.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할 수 있는데
취재 결과 9시 전후로 이동량 변화가 있었는지는 통신사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그 양이 방대해서 이동량을 집계해서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정부는 9시 이후 시간까지 영업을 허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까지 저녁 모임이나 술자리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소비 행태 분석 결과 같은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밤 9시 영업 금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죠?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거리두기 개편한 때부터입니다.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9시로 제한하기로 한 건데 예.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회와 합의하에 정한 것이라면서 과학적 근거를 대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광복절 집회 당시 방역은 의학과 또 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번 조치에는 과학적 분석은 없었군요. 자, 그럼 9시 영업 제한 조치를 정부가 풀 계획은 있습니까? 적어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31일까지는 없습니다. 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380명대로 거리두기 2단계 수준까지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밤 9시 영업 제한은 1.5단계 수준인 일평균 환자가 300명 아래까지 떨어져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온 데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있어서 방역당국이 쉽게 제한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정했으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대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용의자는 1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길가에 사람이 툭 쓰러지더니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경찰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차도 위에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른 쪽에선 흉기를 든 남성들이 유유히 거리를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대림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가 다른 중국인 동포 여성 B씨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자신과 다투던 다른 남성과 싸움을 말리던 여성을 찌른 뒤 이쪽으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난리 났어. 피 엄청 흘리고 있는데 내가 20분 치는데 내가 길었어요 엄청.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버렸어요 그냥. 다른 남자 C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랑 같이 서 있는 거 보고. 추적한 지 19시간 만에 A씨는 서울 구로동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범행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오후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7명은 구조가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 한 명이 높은 파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해경 대원들이 튜브를 던져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합니다. 당겨!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거제도 해금강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 물이 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39톤급 대형 선박인 이 배에는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7명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3명을 수색 중입니다. 저 11척 모사 나갔는데 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 동원을 다 하기 때문에 그 항공기도 동원되고. 지난 21일 밤 10시쯤 인천 송도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고 500m를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A씨의 차는 사거리를 향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 함께 타고 있던 A씨 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임재찬 경장은 순찰차를 몰고 쫓아가 역주행하던 A씨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순찰차로 달려가가지고 저도 똑같이 역주행해가지고 갔는데 순찰차를 파손해서라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쓴 경찰의 용기 있는 조치가 더 큰 사고를 막고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B2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은 이자의 원금까지 같이 갚는 걸 의무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소개한 새 업무 계획입니다.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관리 강화를 위해 원리금 상환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만기 연 3% 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현재는 1개월에 약 25만 원씩 이자만 우선 갚아도 되지만 상환 방식이 바뀔 경우 원리금을 합쳐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은행권에는 이용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좀 많은 점포들은 대출 만기가 앞두어 있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문의 전화가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원금 상환 불만을 토로하거나 고액 신용대출 기준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한 번에 어느 시기에 이게 목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갚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제 이자만 내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되니까. 금융당국은 마이너스 통장은 예외로 하고 제도 시행 전 받은 신용대출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돈을 빌리자며 쇄도하는 수요는 가라앉히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내기가 부담스럽고 돈도 없고요. 쓸 데도 없지만 받아야죠. 금융위는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3월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전해 듣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죠.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당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가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을 키웠었는데 저희가 그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합의 전에 외교부 당국자와 4번이나 만났고 관련 내용을 깊숙하게 논의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윤미향 의원 면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은 외교부와 4번의 면담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알고 있었고 이거 이대로 가도 되겠다, 묵인했다는 얘기도 간혹 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없어요. 소통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당시 윤 의원 측은 가짜뉴스라면서 외교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 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도 전날 통보받았다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윤 의원이 합의 전에 최소 4차례 면담했고 외교 기밀 사안도 일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윤 의원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오늘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어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 느낌표는 박영선, 김동연 만났다입니다. 예.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권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받았지만 자기가 거절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예. 지난 월요일이었죠. 제안한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었다. 네, 저희가 여권 관계자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친분에 있는 인사 양쪽을 취재했습니다. 예. 지난해 말 박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설득을 위해서 3차례 이상
김 전 부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에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중 한 번은 친문 성향의 민주당 최고위원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동행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박 장관 개인의 어떤 설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설득이었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어쨌든 세 차례 이상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차출설이 불거진 다음 날인 지난 18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지만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이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장관이 본인 대신 나가달라고 김 전 부총리에게 요청했고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박 장관이 서울시장에 2번이나 이제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대신 출마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건가요? 네, 박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맞느냐.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데다 부동산 실정까지 겹치면서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설득에 실패하니까 박 장관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건데 박 장관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박 전 장관 측의 이번 만남에 대한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전 부총리와의 출마는 이미 없던 일이 됐으니까 앞으로 활동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에 집중해달라.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느낌표죠? 네, 예. 오늘은 느낌표여서 또 물음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김동연 만났다의 물음표는 김동연 대권 고민하나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SNS 글을 다시 살펴보면 이번 일을 겪으며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선 의원을 지낸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은 정치인 기질이 다분하다.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에 불출마하고 1년 뒤 대권 도전에 나설지 또 나온다면 여와 야 어느 쪽 후보로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제가 듣는 바로는 야권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의 사과 책임은입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오후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논란이 이제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에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읽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처음에 저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근거를 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유 이사장 발언에 근거가 있다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 이후에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바람에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면서 이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이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들을 내놨었는데 그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 계좌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건가요? 네, 일단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 단계 포함해서 2달 이상 조사했다. 이렇게 3차례 이상이나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조국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을 독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내사의 근거가 없다고 했고요. 예. 또 윤 총장은 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추가로 근거를 대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를 두고 검찰 수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니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의 사과 책임은 느낌표는 파리가 빈다고 사과 아니다. 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잘못을 사과하는 유명환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간 유 이사장이 상식과 동떨어진 말로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허물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길을 걷다 쉽게 마주치는 식물, 질경입니다. 흔히 잡초라 부르죠. 키가 작은 이 질경이는 숲속에서는 햇빛을 볼 수가 없어 길가에 나와 사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밟힙니다. 하지만 이 밟히는 위기도 기회로 삼습니다. 씨앗이 신발 바닥이나 자동차 바퀴에 묻어 이동하며 번식하는 겁니다. 척박한 땅, 숱한 발길질 속에서도 생존하려는 질경이의 몸부림이죠. 우리나라 일자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사태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적금도 깨고 보험 들어놓은 것도 깨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네.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빈 가게만 봐도 마음이 메어져요. 아주. 생계 절벽에서 외친 목소리 가운데 방역 꼴등, 이 네 글자에만 집중한 일부는 강원래 씨의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방역 꼴등, 이 표현 자체는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의 표정과 말투를 본다면 2억여 원의 빚이 쌓인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울분과 한탄이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다소 거친 언어로 하소연했던 반찬가게 주인은 신상털기와 악성 댓글에 시달린 바 있죠. 언어 너머에 담긴 감정에는 눈을 감고 네 편, 내 편의 시선으로 정치적 문매를 가한다면 쓰러져가는 자영업자의 몸부림마저 짓밟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래 씨는 격한 감정 표현에 사과하면서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길가의 질경이가 말라 죽으면 그해 가뭄이 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한 해 농사를 대비했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우리 경제 앞날을 내다보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들 목소리를 후순위로 두고 또 절규마저 정치적 해석으로 틀어막는다면 우리 경제에 들이우는 먹구름의 신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한 자영업자의 사과였습니다.
내일도 날이 흐리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광주 3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에 보이겠습니다. 단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내일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산간에 5에서 20cm, 또 경북 북동 산지에도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3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